자, 이번 시간에 동아시아 세계의 확립 부분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6세기 말 이후에 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긴장 상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6세기 말 이후 7세기가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제 전쟁이 터지게 돼. 자,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 5세기까지는, 아니 6세기 말까지는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밖으로 팽창을 못하고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세력을 떨칠 수 있었는데, 수나라가 6세기 말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중국의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의 통일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또 자신들의 지배 안으로 넣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수나라는 아까 얘기했듯 자신들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보와 대팽창을 꾀했는데, 특히 이 고구려와 돌궐의 연계를 경계한 수나라가, 자, 고구려와 돌궐은 지금 보이죠? 이 북쪽에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연계를 하면 수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합니다. 589년에도 한번 공격하고 612에서 614년까지 약 한 4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모두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자, 이후에 들어서는 당나라도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안시성 전투겠지. 당나라가 이렇게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당나라가 이 돌궐이나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으로 이 나라들을 공격해서 흔들어 놓는단 말이지. 자, 근데 당나라가 혼자서 이렇게는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 지역에서는 나당 동맹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당 동맹은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은 건데 각자의 입장이 있었던 거지.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구려 원정이 안시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구려 원정이 성공하려면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는 648년에 나당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자, 조건이 뭐냐?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협공한다는 게 조건이야. 같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신라의 주적은 백제고 당나라의 주적은 고구려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갖고 대동강 이북의 땅은 당나라가 갖는다는 게 이 나당 동맹의 결성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당 연합군은 우선 백제를 먼저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660년 7월에 신라군 5만 명이 이천 부근에 집결했고, 당나라 군대 13만 명이 서해 앞바다인 덕물도에 주둔하고 있었어. 처음에 백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당나라군은 신라군과 합류해서 고구려를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백제가 생각했을 때 당나라랑 백제의 관계가 이렇게 군대를 끌고 와서 멸망을 시킬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우리가 언제 싸웠냐 이렇게 얘기하는, 고구려랑 싸웠지. 그런데 이 당나라 군대와 신라군 5만 명이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백제 땅으로 한꺼번에 쳐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백제는 제대로 대비가 안 됐고, 또 귀족들과 당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의 관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제대로 상대를 하지 못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는 신라군을 막지 못했고 또 사비성을 향해서 강을 거슬러 오는 당나라 군대를 막지 못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록도 있지. 이 신라와 백제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이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이 문무왕 앞에서 꿇어앉아서 문무왕이 예전에 자기 동생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한을 풀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구나. 근데 김범민 문무왕은 부여융을 당연히 못 죽입니다. 나중에 당나라가 부여융을 내세워서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문무왕은 부여융을 직접적으로 건들지 못하는 관계가 돼. 자, 수도감락당하고 의자왕과 왕족, 귀족 다수가 부여융 같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끌려갔지만, 자, 순식간에 망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저항은 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서 663년, 3년간 부흥운동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그래서 백제는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원을 많이 얻어내. 그래서 백강전투가 이제 이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전투였는데 이 일본이 최소 27,000에서 최대 42,000명으로 추정되는 대군을 백제에 파견한단 말이야. 그것은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 백제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준단 말이지. 바다 건너로 뭐 최대 42,00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삼국시대에 전쟁할 때 최대로 동원하는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면 진짜 엄청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다 건너 백제 땅으로 보낼 정도면 일본도 이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군과 외의 동맹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건데 이 네 개국 군대가 한꺼번에 모여서 전투를 했어. 그래서 뭐 외는 배 1,000척과 병력을 2만에서 4만 2천 명이나 보냈다고 하고 당나라는 17,000명으로 추정되는 부대가 백제에 주둔하고 있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병력 규모가 불명이지만 아마 백제 멸망전 때도 5만 명 정도 보냈기 때문에 최소 수만 명 정도는 이 전투에 보내지 않았을까. 거기에 백제 부흥군까지 포함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사가 모여서 싸운 전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백강전투는 엄청난 국제 전투지. 왜? 백제, 당, 신라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만 해도 4개나 되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백제와 외와의 유대 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구 이동하고도 엮을 수 있겠지. 지금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일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감이 잘 안 나는 이 백제와 일본 사이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컸을 거다. 자기네들이 비슷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 왜냐면 이주 방향이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방향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외가 당신 야마토 정권이었는데 이 외가 백제 부흥군에 수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보내서 지원해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백강전투에서 백제 외 연합군은 나당 연합군에 참패했어. 그래서 백제 부흥은 좌절되게 됩니다. 백제가 완전히 망한 거야. 그래서 백제가 망하고 나니까 일본 정부는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대. 다음 차례는 우리 아니냐. 그래서 일본 서쪽에 산성을 엄청나게 쌓고 신라와 당의 공격에 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성을 엄청나게 쌓았는데 이 성을 쌓는 방식이 일본 방식이 아니고 한반도식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백제 유민들과 같이 이것을 쌓았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게 되지. 자,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665년에 사망한 이후에
권력 다툼으로 국가가 혼란합니다. 그리고 연남생 연남과 이 둘이 영광의 소문의 아들인데 이 두 명의 형제가 권력 다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공을 해서 평양성이 668년에 함락이 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부흥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민 중에 일부가 발해를 건국했다. 698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고구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자, 왜 그랬느냐? 당나라는 사실 약속은 고구려와 백제를 같이 멸망시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제 땅은 신라가 갖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갖는다 이런 얘기였는데 당나라는 백제 땅에 또 자기네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웅진 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 당나라가 직접 지배를 시도를 하고 고구려 옛 땅에는 안동도부를 설치해서 또 여기도 직접 지배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 대도독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이 딱 드러났단 말이지. 신라는 백제 땅을 못 얻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네 땅에도 도독부를 설치하니까 당연히 물러설 수 없겠지. 그래서 신라는 여기에 반발을 했고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결국에는 하게 되지. 그래서 이 한국 통일이 완성이 된 게 67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는데 왜 삼국 통일 676년이냐? 당나라까지 물리쳐야 삼국 통일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의 특징을 보면은 한반도 지역에서 아주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 동아시아의 주요 세력이 각자 싸우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편을 갈라서 대결하는 국제적 양상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나당연합이라는 아주 확고한 동맹을 만들었고 고구려와 돌궐 백제 외도 좀 느슨하게나마 연합을 만들었단 말이야. 물론 돌궐이랑 고구려가 연합을 했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줄을 긋기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돌궐이 630년에 망하잖아. 그래서 돌궐과 고구려가 이렇게 연합을 했다라는 거는 이 전쟁이 이제 절정에 치달았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지. 돌궐 사람들은 나중에 당나라 용병이 돼서 고구려 침공에 오기도 하니까. 하지만 일단 동맹의 방향은 대략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한바탕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통일국가가 성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당연히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 같은 통일국가가 수립이 되지. 그래서 이 통일국가들의 이제 이 수나라, 당나라 같은 나라들의 특징을 좀 보자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이 과거제라는 게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우리가 과거제 하면은 동아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관리 선발 시험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수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전제와 부병제 같은 것들을 수나라가 정비를 하고 또 대운하를 건설하고 남북 간 경제 통합을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자, 균전제나 부병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나라의 제도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당연히 당나라 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 균전제나 부병제라는 것은 당나라 때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균전제 같은 경우에는 북이 때 이미 처음 실시가 됐고 부병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북조 시대에 정비가 돼서 수나라 때 정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관농 집단이 북조를 거쳐서 수나라, 당나라로 갔듯이 이 균전제나 부병제 같은 당나라의 주요 제도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북조 시대에 만들어져서 수나라 때 정비가 되고 당나라 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대운하는 뭐냐면 수나라가 남북 간 경제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는 황허강 유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지역과 정치적 중심지를 이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배를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중국의 강을 보면 다 동에서 서로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에서 서는 굉장히 어때?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데 남북으로 흐르는 강은 없기 때문에 교류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공적으로 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운하를 뚫어서 이 경제 정치적 중심지와 성장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수나라가 대운하를 판 거지. 그래서 수나라가 이렇게 대운하를 팔 때 토목공사 너무 힘들어서 마치 진나 만리장성 쌓듯이 힘들어서 뭐 망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중국 왕조들은 모두 대운하를 계속 정비하고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대운하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수나라한테는 좀 부담되는 사업이었겠지만 수나라가 이제 대운하만 팠으면 안 망했을 거예요. 막 고구려 원정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망했지.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이후에 나온 국가이기 때문에 수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합니다. 여전히 수나라에서 만들었던 과거제 계속 활용을 하고 부병제도 활용을 하는데 세금 제도를 조용조라고 해서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려. 조용조는 도대체 뭐냐? 세금 제도인데 자, 토지를 대상으로 공물을 거는 것을 조라고 부르고 노동력을 부과한 것을 용이라고 불러. 근데 내가 가서 일하기가 싫으면 비단이나 면포로 낼 수 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비단 면포로 내. 그러면은 조는 공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 용은 내가 가서 일을 하든지 비단 면포로 대신 내든지 역시 세금이고 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토산물을 세금으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세금 제도인데 조용조를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다르지. 조는 첫 번째 나오는 조는 토지를 대상으로 걷는 거. 용은 노동력을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지. 조는 지역마다 걷었겠지. 사람이냐 토지냐 사람이냐 지역이냐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없어. 조는 안 낼 수 있겠지. 용 이거는 사람인데 남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 용을 안 낼 수도 있겠지. 우리 지역에 토산물이 없어. 그런 경우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안 낼 수 있겠지. 네, 전체적으로는 세금 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당나라 때 완벽히 정비된 세금 제도입니다. 조용조는 당나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과거제나 부병제는 당나라의 특징인데 그 전에 수나라도 과거제 했고 부병제도 했고 그치? 그리고 그 이전에 북이나 북조 같은 나라들은 과거제는 안 했지. 과거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나라 때 처음 실시가 된 거고 부병제나 뭐 특히 균전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북조 시대에 계속 그런 게 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완성된 수치 군사 제도를 보면 얘는 세금 제도고 얘는 병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세금 내고 병역을 내는 기준이 뭐냐? 아니 백성들도 뭘 가지고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자, 균전제로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자, 토지를 받았으니까 세금도 내고 토지를 받았으니 가서 군인으로서 일도 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무기와 의복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지. 나라에서 땅을 줬잖아. 야,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네가 옷과 무기를 마련해서 군대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이런 제도가 완성이 되었다. 그 이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최종 완성이 된 것은 당나라 때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신라는 어떠했느냐? 자, 신라는 뭐 당나라를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낸 이후에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지배했다 하고 발해는 고구려 유민중 일부가 말갈족과 함께 698년에 건국을 하죠.
자, 일본 지역은 어떠 있느냐? 자, 백제 유민들이 백제 멸망 이후 다수가 일본 열도로 건너갑니다. 계속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다시 인구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지. 아마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대규모로 인구가 이동한 전근대 시대에는 마지막 사례일 겁니다. 근대가 되면 일제시대 때 또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대규모로 이동한 거의 마지막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건너간 백제 유민들은 당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추진하고 있었던 율령 체제 완비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한참 율령을 만들고 있었을 때고 백제는 율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율령 체제를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을 일본에게 전해줬을 것이고, 일본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율령 체제를 완비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율령 체제를 완성했는가 봤더니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6세기 말에 쇼토쿠 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7조 헌법 관이 12개를 발현했다고요. 근데 이게 실체가 의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때 다 만들었으면 나중에 안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뭐 율령 비슷한 거 만들고 한단 말이야. 그러고 40년 있다가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백제 계열인 소가시 귀족을 제거하는 을사해변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국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이카 개신인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율령 제도가 완성이 되는 것은 701년이 되는데, 자, 을사해변이라는 건 뭐냐? 이 나중에 덴지 천황이 되는 나카노우의 황자가 중앙 집권화에 반발하는 소가시족을 제거한 사건이 을사해변입니다. 을사해변을 보면 245년이지.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중앙 집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소가시라는 귀족이 중앙 집권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추진하는 게 646년에 다이카 개신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이카 개신의 내용을 보면은 이 호족이 지배하던 토지의 백성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개혁을 했다. 이것이 바로 중앙 집권화 정책인데, 이제 이것만 보면 일본이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지. 다이카 개신은 실체가 의문시 된다. 당시의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볼 수가 없다. 아마도 일본이 나중에 율령 체제를 만들어 놓고 좀 되게 빨리 했다라고 역사책에 좀 뻥을 쳤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쇼토쿠 테자도 실체가 의문이 돼. 이 17조 헌법이. 다이카 개신도 뭐 이게 확실한 건지 의문이 있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백제 유민이 와서 율령 체제가 완성되는데 공헌을 했다. 그러면 백제 유민이 언제 오느냐? 자, 백제가 664년이 아니죠.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백제가 완전히 망하고 다시 일어설 거라는 희망도 없으니까 이때 백제 사람들이 엄청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유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율령이 제대로 완성이 된 것은 701년에 다이오 율령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율령 체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카노의 황제인데, 자, 이 사람이 보면은 소가시를 제거하는 을사해변도 주도를 하고 다이카 개신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에게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군 파병을 결정하는 것도 이 나카노우의 황제인 거지. 그리고 백강정투 패배 이후에 서일본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산성을 축조한 것도 이 사람이 다 주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나중에 덴지 천황이 되면 그냥 덴지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카노우의 황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황이 되기 전에는 황자였겠지. 근데 왜 굳이 황자라고 부르냐 이거야. 천황이 됐어. 왜냐면 이거 다 자기가 천황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야. 천황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나카노의 황자 신분으로 실권을 쥐고 있고 천황은 허수아비였다가 나중에 죽기 한 3년 전쯤에야 천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황으로서 활동한 기록은 별로 없고 나카노의 황자로서 실권자로서 활동한 기간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나카노의 황제라고 굳이 이 사람을 나중에 천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 동아시아 세계가 안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는 8세기 이후에 이제 전쟁도 다 끝났어. 전쟁은 7세기에 끝나요. 그지? 7세기에 국제전을 아주 뜨겁게 한 다음에 이 당나라, 신라, 발해, 일본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해서 동아시아 세계가 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계로서는 화친조공 책봉관계로서 이 국제관계, 외교관계를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사신과 상인 등을 통해서 교역을 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그리고 한자와 유학과 불교와 율령을 공유하면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물론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자를 같이 쓰네, 유학을 공부하네, 불교를 믿네, 니네도 율령이라는 걸 선포해서 법으로 다스리네 라는 뭔가 공통적이고 비슷해 보이는 특징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같은 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이 이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세기 때 이렇게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나라들 사이에 8세기는 동아시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씩 보면은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8세기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당나라의 전성기가 8세기 초중반에 오게 되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만일통 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나라가 매우 발전을 하게 되지. 8세기 때 이야기야. 발해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문화 기반 위에서 당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갈의 전통과 자치를 인정하고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역시 8세기 때 발해도 매우 안정이 됐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7세기 말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하고 그 전에 왜라고 불렀는데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이때 만들었어. 그리고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 아까 봤던 나카노의 황자 덴지 천황 때 이런 개혁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헤이조쿄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서 나라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일본도 드디어 만든다 하면서 실체가 의심되었던 이 율령 체제가 8세기 때는 이론의 여지 없이 완성이 되고 추진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였다는 거지. 하지만 8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다시 또 흔들리게 돼.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8세기 중반에 안사의 난이라는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 황제가 피난 가는 그림인데, 지방의 절도사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중앙에는 황간이 득세하고 지방에는 절도사 통제가 안 되니까 당나라는 점점 쇠퇴하게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8세기 후반 이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흔들리고 쇠퇴하고 뭔가 그전과는 다른 형태로 또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도 8세기 말 이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고 9세기 이후에 후삼국으로 분열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10세기겠지. 900년 있다니까. 자, 일본은 어떠 있느냐? 자, 일본도 8세기 후반부터 왕위 계승 다툼이 심해져서 안정된 체제가 유지가 잘 안 되는데, 자, 794년에 헤이안쿄라는 곳으로 천도가 돼. 자, 그래서 일본은 나라 시대,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연표를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세기 견당사 폐지 이후에 국풍문화가 출현했다는데, 자, 일본이 왜 견당사를 폐지했느냐? 자, 견당사가 뭔지부터 봐야겠지. 자, 견당사라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중국에 파견한 사신단이야. 630년부터 694년까지 19차례 파견이 됐다고 하는데, 자, 9세기 말이 되면 당나라가 8세기 중반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9세기 말이면 당나라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야.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 그래서 일본이 그걸 보고 오더니, 야, 좀 있으면 중국 망하겠다, 당나라 망하겠다, 우리가 얘네한테 이제 뭐 배울 것도 없다, 우리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견당사를 파견했지만 이제 이런 거 파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는 거지. 그래서 견당사 폐지 이후에는 견당사로서 중국의 문물을 활발하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우린 중국한테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네들 문화를 발전시키겠지.
그래서 국풍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세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7세기 때 엄청 싸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7세기 때 엄청 싸워. 8세기 때 안정돼. 그리고 8세기 이후 8세기 이후에는 흔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견당사는 이거고. 자, 견당사 전에도 일본은 중국에 사신단을 보냈어. 수나라한테 보낼 때는 견수사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한테 보낼 때는 견당사, 수나라한테 보낼 때는 견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보면은 이 아스카 문화라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이 538년부터 710년까지의 이 일본의 문화는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백제를 통해서 문화를 안 받아들이니까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초기 이 견당사를 이제 열심히 보내던 시절이지. 아스카 문화 때도 보냈지만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그 문화 당풍을, 중국 문화를 일본은 당풍이라고 부르거든. 이거는 중국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견당사를 더 이상 안 보내잖아. 그래서 당나라 신라와 같은 외부와의 관계가 9세기 말부터 단절이 돼요. 그 전엔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제 외부하고 교류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뭘 안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야, 우리 게 최고야. 일본 고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풍 문화가 이 헤이안 시대 중기 894년부터 국풍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